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장희선입니다.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역으로 좀 완전히 들어온 것 같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전에도 그 직후에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결국 그 안에서의 수면매가 돌아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증시가 좀 안도 랠리를 보인 덕인지 양시장의 그 훈풍은 받아준 모습인데요. 일단 수급이 긍정적이었죠. 외인과 기관, 양 주체가 모두 순매수를 해줬고요. 오전부터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완전히 리스크에서 벗어난 건 또 아니겠죠. 그래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힌트는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 힌트 파헤쳐보고 또 전략까지 가져가시죠.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오늘은 2차 전지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나오는 소식들, 친환경 정책의 폐지라든지 전기차 전환율을 없앤다는 게 사실 2차 전지의 좋은 뉴스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초 이후에 반등권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오늘 LNF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적자 공시를 했음에도 좀 올라와 줬고요. 이제 나올 악재가 좀 다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이 계속될지 관련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양자 컴퓨터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도 정말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테마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신기술과 관련한 테마는 관심이 커질수록 변동성도 커지는 부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AI 규제를 철폐하면서 또 한 번 시세가 쏠렸고 간밤 미증시에서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담아도 될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요. 잠시 후에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네, 이번에는 원전입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정권에서 좀 밀어줄 걸로 보이는 어떤 정책의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에너지 쪽으로 보자면 트럼프는 명확하게 전통산업군 원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오늘만 봐도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고 체코 수주도 그렇고 좀 힘을 받을 요인들은 충분한 것 같은데 그 연속성도 이어갈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확인해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포인트는 바로 환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물론 대형주의 흐름이다. 하락하는 종목수가 좀 더 많았다라는 건 아쉽지만 1월 효과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다. 라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이죠. 한 분의 입 때문에 올랐다가 내렸다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답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선반영 되었다. 2분기부터는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답을 주셨는데 이 답 누가 주신 걸까요? 접니다. 우리 한옥수 파트너님. 네. 정말 이게 옥석 섹터를 잘 가려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지금 선반영 되었다. 그럼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선택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 2차 전지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다뤄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2차 전지는 아시다시피 트럼프에 대한 경계심이 이제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포비아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갖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봤어요. 그런 상태에서 당선이 되고 나서 일단은 주가가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트럼프가 곧바로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은 바로 지금 전기차를 갖다 의무화한다는 이 제도를 폐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행정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파리 기후 협정 이것을 탈퇴를 갖다 하는 다시금 또 탈퇴를 이런 했죠.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법안들은
입법부에서 일단 한 거죠. 의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폐지를 한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상 행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상하원을 갖다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하원을 통과하려면 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공화당의 지역구에서 이제 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 지역구에서 보면 거의 대다수 10개 중에 9개 정도가 공화당 지역구에서 일단 이러한 IRA 법안의 혜택을 갖다 본 지역들입니다. 네. 근데 그걸 갖다 폐기한다면은 그 지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같은 당이라 할지라도 반대 여론이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매사추세츠라든지 6개 주에서 트럼프 법안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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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문에 여의회 입법화를 할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봐야 되는 것이죠. 통과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통과가 어렵다는 것에 이제 벽이 형성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트럼프도 사실상 이런 법안을 갖다가 폐기시키는 어렵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다만 네. 행정명령을 하면서 이러한 법안에서 이제 주어졌던 그러한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뭐랄까 축소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자체를 갖다 폐기할 수는 없다는 점은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매우 불안해가지고 주식을 갖다 파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서 팔 때 보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하나 보면은 기존의 이제 2차 전지에서 ETF를 갖다가 이제 상장시켜 놓은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가 많이 빠져 바닥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보면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실리콘 응급제 네. 이것을 합해가지고 이제 상장된 것이 최근에 상장된 게 있습니다. 그 전고체 ETF인데 이것을 보면은 최근 그게 소속돼 있는 중에서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나노신 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이런 것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위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는 일단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런 네. 인식이 들어요. 트럼프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해소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치고 달린다 이건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등락 혼조를 좀 거치다가 트럼프가 뭐 2차 전지에서 일단 여러 가지 안 좋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막상 부딪혀 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러면은 아마 2분기를 거치면서 점차 안정할 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도 역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을 견제하다 하면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를 갖다 금지하고 중국산 2차 전지를 갖다 금지한다면은 그다음에 이 전기차를 만들 때 누구 것을 갖다가 이제 채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심사죠. 그게 바로 한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2170 배터리를 갖다 생산해가지고 미국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뉴 모델 Y입니다. 근데 그걸 2170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그게 어디 거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양극재는 어디 거냐? LNF일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연극재는 어디 거냐 하면 대주전자재일 겁니다. 이 하나를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번 트럼프 이란 정책 방향에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 수요가 한국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하고 이제 협상을 갖다 잘 하게 되면은 중국산을 배제하고 한국산이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갖다 우리가 깊숙이 2차 전지를 파고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2분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씩 하나씩 올라가겠지만은 2분기에 가면은 좀 더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내년 올 아마 4분기쯤에 가면은 캐점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조금씩 높아질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그것을 미리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하나씩 선별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1분기는 좀 확인하는 시점이고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뭐 조금씩 꿈틀거리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제 또 트럼프의 현재 추세가 이 에너지 생산국으로의 재진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화석연료를 시추하면 석유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할 거고요. 우리 김영덕 파트너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조금 친환경 사업이 아닌 에너지 생산국으로 좀 돌아선다면 전기차 시장이 조금 그래도 전망이 어두운 건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기차 타고 싶은 사람은 타라. 근데 그걸 전기차를 의무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화석연료 차량 타고 싶은 사람은 화석연료 관련 내연기관 차량 계속 타게 하는 게 맞다. 네. 왜 자유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전기차가 대세라고 옮겨가게 하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어떤 균형 부분들을 맞추려고 오펙 같은 경우에도 감산 증산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지하 매장 부분으로 되어 있는 석유 가스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무제한적으로 채굴하지 않고 조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미국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적자를 이걸 수출해가지고 조금 없애겠다라는 방식으로 대량 생산 부분들을 해주게 된다면 국제유가 가격 부분들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뭐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는 이제 친환경 사업은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태양광 할 필요 없고요. 풍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친환경과 관련된 연계 사업 영역 부분들, 전기차도 이제 거기에 속하고 거기 핵심 엔진 부분에 대한 에너지원이 되는 2차 전지도 그쪽으로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임기 기간 동안에 당장에는 뭐 이 관련된 법안 부분들을 처리 못하고 막을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강조하면서 추진하다 보면 이제 바뀌어 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이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사업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기차에 대한 시장 규모 부분들이 계속 확대될 수 있느냐, 그리고 언제 포화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부분들이 되는데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가 포화가 됐거든요. 네. 더 이상 전기차를 뭐 사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지금 대부분 다 살 사람들은 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떤 모든 산업에도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이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 모드고 이게 발전 사업이 되면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근데 2차 전지 핵심이 리튬이죠. 네. 리튬인데 리튬 가격의 전성기가 됐었던 시점은 2022년 4분기예요. 그때 톤당 대략 60만 위안 정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1kg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이제 600위안 정도 그 정도 수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뭐 이 자료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25년도 4년도 1분기에 리튬의 가격이 톤당 가격이 이제 72,000 위안에서 1분기 이번 1분기에는 68,000위안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 전체 기간 동안에 7만 위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에서 올라가기가 어렵고 이 전망이 지금 80위안 위로 못 올라간다는 전망이 내년 4분기까지예요. 네. 내년 4분기까지 톤당 8만 위안을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는 원인은 전기차 부분에 대한 마진율이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고 업황 부분들이 개선돼서 수요가 회복돼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리튬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다른 좀 더 안전하고도 그리고 가격은 좀 있지만 보완이 된다고 하는 이제 2차 전지류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발전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아직까지도 모든 2차 전지의 기본 원자재는 리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를 당분간은 갖기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전망이고요. 물론 이제 중기적으로 가면은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업황이 개선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에는 간단하게 2차 전지를 만드는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기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침체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거 말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제 전력 부분과 연동되는 대형 저장 장치를 만드는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좀 큰 업체 같은 경우들은 조금은 회복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동 파트너는 리튬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상승이 조금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으로 큰 틀에서는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첫 번째 이슈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불붙은 양자 컴퓨터 지금 담아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네, 글로벌 양자 관련주 2차 급등 시작 본격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뭐 급등 또 본격화라는 단어를 보면 긍정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준비해 주신 의견일까요? 양자 관련주 얘기하는 거죠? 네.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정말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리튬 가격이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 진짜 2차 전지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리튬 가격이 좀 빨리 올라주면은
물려 있는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 낼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속으로 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양자 걱정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양자는 아무래도 친자식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덜하기는 한데 어허, 네. 우선 양자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조금 미래적인 얘기라고 우리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메타의 CEO도 그렇고 엔비디아의 CEO도 그렇고 뭐 15년이 걸린다, 뭐 30년이 걸린다, 상당히 좀 먼 미래 얘기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 컴퓨터를 하이브리드 쪽으로 넘어가면서 본 양자 컴퓨터 부분으로 전환하려는 흐름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가 먼 미래라고 한다면은 이게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서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네. 간단하게 AI만 놓고 봐더라도 AI가 직접적인 상용화가 되는데도 짧은 기간이 걸리지 않잖아요. 네. 1, 2년 내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 5년, 10년 이상이 넘어가야 실제 AI 부분에 대한 완성도가 나오고 이 부분이 로봇으로 장착돼서 서비스 로봇 부분들이 우리 곁에서 이런 관련된 AI 기술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상용화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부분은 멀다. AI는 가깝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네.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간적인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초기 부분이지만 지금 적극적인 개발 부분들을 부서를 더 가지고 해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양자 부분들이 빨리 부각이 되면 될수록 지금 판매하고 있는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판매 분량이 좀 줄어들거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왜 그러면은 연산 속도 부분들이 현재 슈퍼컴퓨터라든지 또 양자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넘사벽차의 부분들이 나기 때문에 양자 분위기가 도래하는데 이걸 엔비디아가 석권하지 못하게 되면은 엔비디아는 이제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양자에 문제되는 부분들이 빠른 연산 속도 때문에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발열 문제도 나오고 역학계산 오류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자체 개선해 줄 수 있는 요소 부분으로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팅 부분들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컴퓨터를 올해 말 안에 상용화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는 훨씬 더 빠른 연산 속도를 갖는데 연산노드를 갖는 부분들을 슈퍼컴퓨터 같이 잡아줄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진보된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 영역으로 좀 당장 1, 2년 내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물론 순수 양자 컴퓨터로 들어가려면은 10년 이상의 기술이 걸리는 게 맞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산 속도 부분들을 늘리는 부분, 비교를 하자면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연산 속도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양자 컴퓨팅 부분들을 같이 조율해서 이런 자동 연산 부분들에 대한 오류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시스템 부분들을 개발해내기만 한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없고 관련돼서 상용화 시기는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AI 관련된 규제 부분들의 부분들을 풀어주는 네. 바이든 행정명령을 했던 부분들을 이제 행정명령을 풀어줬기 때문에 연계된 AI 영역은 또 양자 시대로 가는 부분들의 초기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양자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정거래일 같은 경우에 당장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리게팅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한 $50 가까이 반등. 우리나라 장중 시간에서도 이제 $50가 넘어가는 상승력이 나왔고 그 외에 퀀텀이라든지 아이온큐도 이제 10몇 % 이상의 급등이 조정 이후에도 다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주가는 이 기대치를 선반영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양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추세가 본격적이다,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국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금 담아도 될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지금 담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면에 보이시면은 이제 나스닥 리게틱 컴퓨팅이라는 주가를 볼 수 있겠는데 네. 12월 동안에 한 달 동안 굉장한 상승 랠리가 나오다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메타 CEO가 얘기를 하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보시면 다시 상승 추세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가 죽을 차트처럼 보이는지 직고점까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를 잡아가는 차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 양자 관련주도 중소형 업체들이 많지만 암호칩 관련된 부분이 주를 이루지만 비슷한 바닥권에서 다시 추세를 정배로 돌리고 계속 오르는 차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딩 관점에 있어서 뭐 남은 1월 기간 2월까지는 양자 관련주의 흐름 부분들은 네. 국내 관련주에서도 계속 활성화된 반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강희 파트너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뭐 제대로 연결된 회사는 별로 없다. 양자 보안 예. 관련된 회사들이 좀 있다. 예. 이렇게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십니까? 매수해도 됩니다. 매수해도 되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AI는 이제 성장 초기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양자 쪽은 이제 도입 부분에 있어요. 이제 시작하려고 첫 걸음 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을 제외하고 양자 기술에 앞서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미국이 100점이면 중국이 2위인데 35점 정도 된다. 우리나라는 2점 정도 된다. 2.3 이렇게 하니까 한 자릿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양자 기술로는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양자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보안은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국방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보안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요즘 무슨 뭐 이게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양자 보안 기술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현실화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쟁력 있다고 하는 것이 양자 보안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양자 센싱 그리고 이제 양자 통신도 약간 걸음마가 돼 있고 네. 양자 통신은 중국이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그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을 네네. 드려볼게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KCS나 또 뭐 ICTK나 이런 종목들, 엑스게이트나 이런 종목들이 양자 보안주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제가 KCS를 이제 하나를 샘플로 놓고 본다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눌림을 주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바닥은 아닙니다. 완전히 이런 KCS나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월봉을 놓고 보면 바닥은 아니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올해 변동이 좀 클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든지 뭐 2번, 3번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일부를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한번 다 팔았다가 내려오면은 또 이틀이나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 모으기 시작해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고 간다면 올해 양자 컴퓨팅 쪽은 굉장히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눌리고 나서 다시 출발하고 있으니까 사도 된다. 그 대신에 정고점까지 가면 한번 팔아야 되겠죠.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한옥석 파트너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게 뭐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시가총액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작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많은데 지금 타이밍이라고 좀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테마별로 순환매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에서 호재가 튀어나오면은 주가가 한번 반짝 올라가는 이런 정도라고 일단 볼 수 있는 것이지. 네. 지금 바로 뭐 지속적으로 간다 이건 아니라고 보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어떤 분야든 암호 분야든 통신 분야든 뭐 직접 그 양자 컴퓨터를 갖다가 만든다든지 이런 분야든 간에 지금 돈이 당장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또 돈이 되려면 또 많은 또 일단 자금을 갖다 투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소요되는 자금을 갖다 하려면은 또 유상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뭐 지속적으로 간다 이런 어떤 논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냐면은 양자 컴퓨터 같은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지금 앞으로 2년 내에 이것이 지금 상용화 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IBM 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짝 올라간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또 하루 또 지나고 나면 또 그러면 잊혀지는 재료로 또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을 보면은 내일 한번 강세를 보면 팔았다가 다시 또 눌렀을 때 한 2, 3일 정도 빠졌을 때 그때 또 차근차근 사보고 치고 빠지고 이런 전략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전략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올랐을 네. 때는 때는 조금 차익 실현,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시대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원전 관련해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계속 관심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트럼프 시대가 되기 전부터 원전 쪽이 앞으로 제2의 조선 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주가는 안 움직였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닥을 찍고 오르면서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원전 전반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정책은 명확합니다. LNG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셰일가스 또 여기에다가 SMR 소형 원전까지 이런 쪽에 에너지를 더 좀 활용하겠다. 이게 이제 기존의 전통 이 지지층에 대한 어떤 뭐 지지를 이끌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도 탈퇴하고 사실 이 지구촌 전체로 본다면 상당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네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당분간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천연가스나 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오른 것이 꼭 원전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LNG 때문에 올랐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LNG라든지 이런 SMR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하고 또 이렇게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체코 원전이라든지 유럽에 또 다수 원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주할 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하고 이게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원팀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원전의 수주에서도 막대하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이면 계약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사실 발표를 안 해서 우리가 로열티를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만약에 이게 된다면 굳이 꼭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기술이나 뭐 우진엔텍 같은 원전에 직접 관련된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이런 건설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보면 삼성물산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원전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원전 기업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이런 기업들이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성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본다면 지금 원전 관련주를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정말로 시장에서 예측하는 대로 제2의 조선이 될지 한번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전 정치권에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네. 민주당에서는 반대 입장이었죠 원전을. 근데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돈이 그렇죠. 되는 이런 입장인데 네. 이걸 반대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자기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아마 원전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죠. 네. 제2의 뭐 조선업이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두 분이 좀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것 같고요. 저는 또 좀 궁금한 게 이 시공을 건설주들이 하잖아요. 방금 이광희 대표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뭐 현대건설은 미국 뭐 SMR 개발 협약도 체결을 했는데 김영도 파트너께도 짧게 질문 드려보자면 네. 건설사들이 지금 사실 실적은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뭐 이슈적으로 본다면 원전과 관련해서 건설주들도 조금 봐도 될까요? 봐도 되는데 이제 대형 건설사. 네. 왜 그러면은 원전을 만드는 부분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제 설계나 기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가 직접 한다라기보다는 그 원전 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업체 부분이 이제 해주게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중요 핵심 이제 기자재 부분들도 원전 연계된 전력 기기 업체들이 제공을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품들을 가지고 이걸 이제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건설사가 시공 계획부터 장비 납품부터 이걸 다 대가지고 하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못하고 간접적인 수혜로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이런 중요한 공사는 중소형업체한테 맡길 리가 없고 그 나라의 대표업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현대건설 정도 수준이 되는 부분들이 건설 부분에서 이제 원전 쪽 수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중소형 건설 부분들은 그 외에 트렌드 재료가 나올 때 변동성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어도 재건이나 뭐 이런 쪽으로 엮인다거나 네. 직접적으로 원전 건설에는 참여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혜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현문현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